그의 손길이 내 등을 쓸어내렸다. 점토를 만지는 도공의 손처럼 We need to 투박하지만 talk about this. 섬세한 열기가 맨살 위로 번져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고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때마다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것 같았다. 이것은 쾌락이자 동시에 고문이었다. 몸은 배신자처럼 그에게 반응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감각들이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물처럼 나를 적셨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올 때 나도 모르게 가느다란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에 놀란 것은 나 자신이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럴 자격이 없어.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쾌락을 느끼는 나는 더럽고 추악한 배신자일 뿐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남편의 얼굴이 눈꺼풀 뒤에서 어른거렸다. 차가운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다시 살아났다. 순간 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애써 외면하던 과거의 상처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현재의 나를 붙잡았다. 쾌락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질되었다. 눈을 꾹 감았지만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떨고 있었다. 그는 내 몸의 미세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나를 탐하던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에 담긴 걱정과 의문이 느껴졌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욕망이 섞인 포옹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작은 동물을 감싸 안는 듯한 조심스럽고 따뜻한 온기였다. 그는 내 등을 부서질 듯 부드럽게 토닥였다. 마치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의 심장박동으로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의 품 안에서 내 가파른 호흡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공포를 일으켰던 그의 몸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지는 아이러니. 나는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묘한 확신을 느꼈다. 이 밤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다. 내가 기억하는 남편의 품은 늘 서늘한 향수 냄새와 약간의 담배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차가움으로 가득했기에 이 낯선 남자의 온기는 내 얼어붙었던 세포를 하나씩 녹이는 것 같았다. 그 온기 속에서 나는 지독한 냉기가 나를 잠식했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나는 남편 이강민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해산물 스튜를 끓였다. 완벽한 아내 현모양처. 그것이 결혼 생활 내내 내가 맡았던 유일한 역할이자 나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던 배역이었다. 나는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늘 그렇듯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그의 셔츠 깃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의심은 관계를 좀먹는 독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나는 그의 겉옷을 받아들었다. 피곤하죠. 뭐 좀 데워줄까요? 나의 물음에 그는 손을 저으며 서재로 향했다. 아니 됐어. 먼저 자.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나는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식어버린 스튜를 바라보았다. 우리 부부의 관계처럼 온기를 잃은 채 새벽 2시가 넘었을까. 잠 못 들고 뒤척이던 나는 그에게 따뜻한 우유라도 한 잔 가져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재로 향했다.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은 그런 사소한 배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전화 통화 중인 듯했다.
나는 문을 두드리려던 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꿀처럼 달콤한 음성이었다. 응, 자기야. 방금 들어왔어. 당연히 보고 싶었지. 오늘 정말 좋았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우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웃고 있었다. 서연이 그냥 집에 있지. 답답할 정도로 착해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착해 빠졌다는 말은 더 이상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과 조롱의 다른 이름이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가구 같아 그냥. 예쁘고 조용한데 아무런 재미가 없어. 당신처럼 뜨겁지가 않다고. 그 한마디가 내 세상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나는 가구였다. 예쁘고 조용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생명도 없는 물건. 그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차가운 존재.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곁에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랑 당연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거든. 그 순간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결혼 생활. 그 모든 것이 그의 편안함을 위한 위선적인 연극에 불과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는 소파에 누워 통화하던 자세 그대로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그가 먼저 선수쳤다. 엿들은 거야. 당신 언제부터 그런 여자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비난과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나를 의부증에 걸린 아내로 몰아가고 있었다. 방금 그거 누구예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야. 당신이 요즘 얼마나 차가웠는지 알아. 부부 사이에 대화도 없고. 남자가 밖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는 모든 원인을 내게로 돌렸다. 나의 차가움이, 나의 무관심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외도를 추궁하는 나는 순식간에 예민하고 히스테릭한 아내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야, 서연아. 그는 익숙하게 나를 안아오며 거짓된 사랑의 언어를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달려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위에서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나의 세상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내게서 멀어졌다.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그는 아침이면 내 뺨에 의무적으로 입을 맞추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몸이 건조하게 늘어놓았다. 마치 지난밤의 균열이 한낱 악몽이었던 것처럼 그는 우리의 완벽한 세계를 다시 봉합하려 애썼다. 나는 그의 연극에 동참했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으며 저녁이면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내 입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내 영혼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채 그 집을 떠돌고 있었다. 나는 유령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아름다운 잡지, 화보 같은 집 안을 배회하는 투명한 존재. 내가 아끼던 그릇들의 섬세한 무늬도 남편이 선물했던 보석의 차가운 반짝임도 그 무엇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모든 것이 색을 잃고 흑백으로 변해버렸다.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잠은 늘 부족했으며 내 몸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남편의 배신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와의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렸다.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드레스룸의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분명 나의 얼굴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거울 속 여자의 뺨을 만졌다. 내 손끝에 닿는 감촉은 차갑고 생경했다. 이 몸은 누구의 것일까? 이 얼굴은 누구의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강민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가 재미없다고 가구 같다고 경멸했던 여자는 또 누구였을까? 나는 누구도 아니었다. 남편은 나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그에게 나는 여전히 예쁘고 조용한 가구였다. 제자리에 놓여 집 안의 평화를 유지해주는 존재.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었고 나는 그의 기대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나는 완벽한 가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든 것을 끝내게 만든 아주 사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강민은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내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낯선 팝송의 멜로디였다. 아주 감미롭고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노래. 그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곡이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그녀의 노래다. 그와 사랑을 나누는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그는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 그 행복의 증거를 이 신성해야 할 우리 집 안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다. 그것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팠다. 그의 외도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는 나를 완벽하게 기만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즐기고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이중 생활을 위한 무대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못했다. 대신 지독할 정도의 차가운 명료함이 내 정신을 지배했다. 이 연극을 끝내야만 한다. 이 집에서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죽어버릴 것이다. 나는 가구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날 밤 나는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가장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값비싼 옷이나 보석 대신 낡은 책 몇 권과 부모님의 사진, 그리고 내가 결혼 전에 쓰던 낡은 일기장만을 챙겼다. 그것만이 온전한 나의 것이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곳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과거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나는 그저 남쪽을 향해 달렸다.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자동차 엔진 소리와 내 불안한 심장 소리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나는 바다가 보이는 어느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회색빛 새벽 하늘 아래 바다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다. 철석이는 파도 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 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방파제에 섰다. 소금기 섞인 축축한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바닷가 작은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더 이상 운전할 힘이 없었고 저 파도 소리를 조금 더 듣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허름하지만 깨끗한 민박집에 방을 하나 얻었다. 주인 할머니는 내 행색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내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해안가를 걷고 작은 시장에서 장을 봐와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오후 내내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고 그 익명성은 내게 상처 입은 동물이 숨을 수 있는 동굴과도 같은 안식을 주었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다.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어부들과 해녀들이 살아가는 진짜 삶의 터전이었다. 나는 매일 다른 골목길을 탐험하듯 걸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그 장소를 발견했다. 낡은 목조 건물에 윤도예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도의 공방이었다. 나는 홀린 듯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 남자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자신의 손끝과 돌아가는 흙덩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흙으로 뒤덮인 그의 단단한 팔과 진지한 옆모습에서 나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강민과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강민의 세계는 언제나 빠르고 시끄럽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세계는 느리고 고요하며 흙과 불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듯했다. 그는 무언가를 정복하려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매일 그 공방 앞을 지나갔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그저 그의 침묵의 작업을 훔쳐보는 것이 내 소심한 즐거움이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흙을 빚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이름 없던 흙덩이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혹은 매끈한 항아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경이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공방의 문을 열었다. 딸랑하는 작은 풍경 소리와 함께 흙냄새와 마른 나무 냄새가 나를 맞았다. 공방 안은 완성된 도자기들로 가득했다.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조금씩 찌그러지고 유약이 불규칙하게 흐른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었다. 그때 안쪽에서 그가 걸어 나왔다. 작업 중이었는지 그의 옷과 얼굴에는 희끗희끗한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나는 당황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몇 초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상투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환영도 경계도 아닌 그저 나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담백한 신호였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작업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침묵은 배려였다. 그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혼자 있을 시간을 이 공간을 조용히 음미할 자유를 주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의 작품들을 구경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나는 이 불완전한 아름다움에 위로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공방을 나설 때 나는 작은 찻잔 하나를 샀다. 계산을 위해 다가갔을 때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잔을 받아들고 서둘러 셔터를 나왔다. 내 손에 들린 찻잔의 온기가 아주 오랜만에 내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핀 것 같았다. 내가 산 찻잔은 투박했다. 완벽한 원형도 아니었고 유약이 흐른 자국이 한쪽에 길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찻잔이 좋았다. 매일 아침 그 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실 때마다
내 손에 꼭 들어오는 그 불완전한 형태가 나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 너도 괜찮다고. 나는 며칠 후 다시 그 공방을 찾았다. 찻잔과 어울리는 작은 접시라도 있으면 살 생각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고요한 공간과 흙을 빚는 남자의 침묵이 그리웠던 것 같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물레질을 하다가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내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망설이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나는 우물쭈물하며 찻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업대 옆에 빈 물레를 가리켰다.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제가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내 손은 무언가를 창조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더럽혀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는 그의 고요한 설득에 이끌려 물레 앞에 앉았다. 그는 내 앞에 흙 한 덩이를 놓아주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의 감촉이 낯설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중심 잡기입니다. 흙의 중심과 물레의 중심, 그리고 당신의 중심을 하나로 맞춰야 해요. 그의 설명은 마치 철학적인 화두처럼 들렸다. 나는 페달을 밟아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흙덩이가 맹렬하게 회전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댔지만 흙은 내 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리저리 나뒹굴며 제멋대로 형태를 바꾸었다. 중심을 잡으려 힘을 줄수록 흙은 더욱 거칠게 저항하다가 결국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몇 번이고 실패가 반복됐다. 나는 좌절감에 휩싸였다. 내 인생과 똑같았다. 중심을 잃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내팽개쳐져 결국에는 볼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따뜻한 손이 내 손 위를 덮었다.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흙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흙이 가려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내 손을 감싼 채 함께 흙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그 손을 통해 전해져 오는 안정적인 힘과 온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의 긴장을 풀었다. 우리는 함께 흙을 눌렀다. 그의 인도를 따라 나는 흙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맹렬하게 저항하던 흙이 조금씩 잠잠해지며 우리 손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 마침내 흙덩이는 물레의 정중앙에 완벽하게 고정되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고요한 안정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오후 공방으로 향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흙과 함께하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알아갔다. 그는 내게 흙을 빚는 기술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그가 말했다. 가끔은 가마 안에서 깨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색으로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또한 그 그릇의 역사이고 개성입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자기 혐오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어느 날 나는 마침내 혼자의 힘으로 작은 밥그릇 하나를 완성했다. 여전히 삐뚤빼뚤하고 한쪽이 살짝 두꺼운 완벽과는 거리가 먼 그릇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나의 손에서 태어난 첫 번째 창조물이었다.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끼며 그릇을 소중하게 들어 올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편에서 나를 지켜보던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입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비난도 동정도 아닌 순수한 격려와 인정이 담긴 미소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지금 흙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던 나 자신을 아주 천천히 다시 빚어내고 있다는 것을.
공방에서의 시간은 겹겹이 쌓여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었다. 나는 더 이상 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흙의 정직함과 내 손길에 따라 변화하는 그 예측 불가능함에 매료되었다. 나는 이제 제법 그럴듯한 찻잔과 접시 작은 화병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나는 내 생애 가장 큰 작품에 도전하고 있었다.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길쭉한 다랑알이었다. 며칠 동안 공들여 형태를 빚었고 오늘은 조심스럽게 표면을 다듬는 마지막 날이었다. 내 모든 희망과 새로 찾은 작은 자부심이 그 항아리 안에 담겨 있었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젖은 해면으로 항아리의 표면을 매끄럽게 닦아냈다. 이제 건조대로 옮기기만 하면 끝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다루듯 항아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발이 작업대 다리에 살짝 걸렸다.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 내 손에서 항아리가 미끄러져 나갔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항아리는 공중에서 느리게 회전하다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졌다. 와장창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내 희망의 결정체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져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산산조각 난 항아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파편들 위로 다른 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그날 밤 내가 남편의 통화를 엿듣고 손에서 놓쳐버렸던 우유잔이 깨지는 소리. 그 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깨진 항아리, 깨진 유리잔, 그리고 산산조각난 내 인생.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겹쳐지며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다. 눈물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통곡으로 변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텅 빈 집을 홀로 떠나올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수치심, 분노, 억울함, 자기, 연민. 그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내가 망쳤어. 내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얼마나 울었을까. 공방 안쪽에서 작업을 하던 지호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나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나와 그 주변에 흩어진 파편들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려하거나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빗자루를 가져와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 주변의 날카로운 파편들을 먼저 쓸어냈다. 그의 묵묵한 움직임 속에서 나는 깊은 배려를 느꼈다. 그는 내 슬픔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위험을 치워주고 있었다. 그는 파편들을 다 치운 뒤 내 옆에 가만히 앉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그 침묵을 견뎌주었다. 그의 존재는 거대한 방파제처럼 내 슬픔의 파도가 미친 듯이 날뛰도록 허락해주면서도 내가 완전히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나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그 말은 깨진 항아리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자책이었다. 그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 씨 탓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가끔은 그냥 깨져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흙이고 또 그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의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지난 몇 달간 아니 몇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의 사슬이 당신 탓이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날 이후 공방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내가 울음을 터뜨렸던 자리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상처 입은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를 그저 친절한 공방 주인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며칠 뒤 그는 내가 깨뜨렸던 항아리 파편들을 모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킨츠기를 해볼 거예요. 그가 말했다. 킨츠기, 금으로 깨진 그릇을 이어붙이는 일본의 전통 기법이라고 했다. 깨진 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못해요. 또 망가뜨릴 거예요. 내 안의 패배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에 작은 파편 하나를 쥐어주었다. 괜찮아요. 망가져도 돼요. 다시 붙이면 되니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깨진 항아리를 다시 붙여나갔다. 그것은 흙을 빚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더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우리는 몇 날, 며칠을 밤늦게까지 공방에 남아 작은 조각들을 맞추고 오칠을 하고 그 위에 금가루를 조심스럽게 입혔다. 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다. 가끔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고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낯선 떨림으로 방망이질 쳤지만 그 감정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어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항아리가 완성되었다. 원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금빛의 선들이 거미줄처럼 아름답게 이어진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가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공방에 나란히 앉아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고 존경심이었으며,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원초적인 끌림이었다. 이 남자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 이 남자라면 상처 입은 나를 안아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흙과 금가루가 묻어있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포겠다.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희망을 담은 입맞춤이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키스는 조심스러웠다. 그것은 정복하려는 키스가 아니라 나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부드럽고 신중한 탐색이었다.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우리의 입맞춤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원하게 되었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쓸어내렸을 때 나는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다. 과거의 기억이 악령처럼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내 몸의 저항을 느끼자마자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나를 그저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그가 내 귀 있게 속삭였다. 겁내지 말아요.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주문처럼 내 마음속 악령들을 잠재웠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가 나의 두려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에게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이끌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 그는 나의 의지를 존중해 주었고 나의 리듬에 맞춰 주었다. 그의 모든 손길과 입맞춤은 내게 쾌락과 함께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 몸과 화해할 수 있었다. 남편에게 유린당하고 버려졌던 수치심과 자기 혐오의 대상이었던 나의 몸. 그 몸이 처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서로의 영혼까지 나누었다. 깨진 항아리가 금으로 이어지듯 나의 부서졌던 마음도 그의 온기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다. 지호 씨와의 밤 이후 나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나는 웃음을 되찾았고 음식의 맛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밤에는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잃어버렸던 일상의 평화를 되돌려 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뜨겁게 타오르기보다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꾸준하게 깊어졌다. 우리는 함께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내게 도예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에게 내가 아는 소소한 요리들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서울을 생각하지 않았다. 강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의 세상은 이제 이 작은 바닷가 마을과 흙냄새가 나는 공방과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이 남자가 전부였다. 그 평화는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과거의 유령은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찾아오는 법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지호 씨와 함께 새로 만든 그릇들을 감에서 꺼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공방 앞의 마을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차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가 내렸다. 잘 다려진 비싼 양복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넘긴 머리. 이강민이었다. 그는 몇 달 사이에 조금 수척해진 듯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듯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서연아, 한서연, 정말 너였구나.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계산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순간 내 몸의 모든 근육이 긴장으로 수축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나의 그런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네가 없는 집은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야. 네가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는 후회로 가득 찬 연극 배우처럼 독백을 쏟아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진정한 후회가 없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남자의 고통이 아니라 아끼던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의 짜증과 소유욕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나를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나를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공방 안에서 흙 묻은 앞치마를 두른 지호 씨가 걸어 나왔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섰다. 그의 행동에는 어떠한 위협도 없었지만 그의 고요한 존재감은 그 자체로 나를 지키는 견고한 벽이 되어 주었다. 강민의 시선이 지호 씨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서 애처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뭐야, 이놈은 당신 고작 이런 총석에서 이런 놈이랑 놀아나려고 나를 버리고 도망친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저속한 말들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맑은 정신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아, 이 남자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여전히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경멸하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지호 씨가 먼저 나직하게 말했다. 말씀 조심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강민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뭔데 끼어들어.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야. 그때 내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요. 우리라는 말은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에는 눈물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나의 그런 태연함이 그를 가장 격분시켰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채 올라탔다. 차가 거칠게 유턴하여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옆에는 지호 씨가 조용히 함께 서 있었다. 나는 떨고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나는 과거의 유령과 마주했고 살아남았다. 강민이 떠난 후 며칠 동안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남자는 자신의 소유물이 스스로의 의지를 갖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번에는 후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본 모습인 분노와 집착을 드러낼 터였다. 나는 두려웠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지호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 곁에 머물러 주었다. 그의 말없는 존재감은 내게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흙을 빚고 감에 불을 지피며 폭풍 전에 고요와도 같은 시간들을 보냈다. 폭풍은 사흘 뒤에 다시 찾아왔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민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흠뻑 젖은 모습으로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지호 씨를 경멸적으로 훑어본 뒤 곧장 내게로 걸어왔다. 따라와 한서연, 이 미친 짓은 이제 그만 끝내.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그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순간 지호 씨가 우리 사이를 막아서며 그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손 놓으시죠. 강민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감히 내 아내를 데리고 놀아나. 너 같은 놈은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그의 입에서 온갖 더러운 협박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지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지호 씨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이것은 온전히 내가 끝내야만 하는 싸움이었다. 나는 강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만해요, 강민 씨.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나의 차분한 태도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듯. 됐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는데 너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총우석에서 흙이나 만지는 게 네가 원하던 삶이야. 내가 만들어준 성 안에서 여왕처럼 살던 건 다 잊었어. 그는 고함을 지르며 내 과거를 들먹였다. 그의 돈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며 나를 배은망덕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는 내가 의존적이고 무력했던 과거의 나로 돌아가길 바랐다. 그래야만 다시 나를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만들어준 성 안의 여왕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예쁜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였을 뿐이다. 나는 조용히 그의 독백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의 분노가 모두 소진되고 절망적인 피로감이 그의 얼굴을 덮을 때까지. 마침내 그는 지친 목소리로 내게 애원했다. 제발 이유라도 말해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차라리 나를 미워한다고 욕을 해.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서연아. 그는 내게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라도 끌어내려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증오라도 좋았다. 증오는 여전히 강력한 연결고리이니까. 공방 안에는 빗소리와 물레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무너진 얼굴을. 그리고 나는 아주 천천히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생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정직한 한마디였다. 이유는 없어, 강민 씨. 그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을 봐도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증오도 정말 아무것도. 당신은 그냥 모르는 사람 같아. 그게 전부야. 내 말은 총성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은 듯 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자신이 휘두르던 모든 무기, 돈, 권력, 추억, 심지어 분노까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절망. 그는 비틀거리며 공방을 나갔다. 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왜소했다. 폭풍은 마침내 끝이 났다. 강민이 사라진 공방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마저 멎고 세상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내게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가늘게 떨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아직 내 몸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다. 오래 묵은 독을 모두 토해낸 뒤에 가벼운 탈진 상태와 비슷했다. 그날 이후 강민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그는 회사 일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민박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지호 씨의 공방 옆에 딸린 작은 별채로 거처를 옮겼다. 우리의 삶은 그가 빚는 도자기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단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갔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흙을 빚고 함께 바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래를 약속하거나 사랑을 맹세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필요 없었다. 그의 사랑은 언제나 그의 행동 속에 있었다. 내가 밤새 악몽을 꿀 때면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 속에, 내가 만든 삐뚤빼뚤한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는 마음속에, 그리고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깊은 눈빛 속에, 어느 날 저녁 나는 우리가 함께 금으로 이어붙였던 다랑아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보았다. 금빛으로 빛나는 상처의 흔적들. 예전의 나라면 이 깨진 항아리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상처 입은 항아리가 그 어떤 완벽한 도자기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남편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던 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 하지만 나는 깨진 채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호 씨를 만났고 그의 따뜻함 속에서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걸어모았다. 그리고 그 상처의 틈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 넣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은 완벽한 행복을 꿈꾼다. 상처 하나 없는 매끄러운 삶을 원한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마저 자신의 일부로 껴안을 때 비로소 빛난다는 것을. 킨측이 항아리의 금빛 균열처럼 우리의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특별하고 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물론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유령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멀리까지 걸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 끝에서 만난 모든 기쁨에 감사한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지호 씨가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감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따뜻하고 잔잔한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행복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크게 부서진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가장 진실한 행복을 빚어낼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행복은 완성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빚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그리고 자신의 모양을 다시 빚어내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오늘 어떤 모양의 행복을 빚고 있나요?